안녕하세요. 1년 정도 연애하고 올 겨울쯤 결혼을 계획 중인 커플입니다. 현재 남자는 서울, 여자는 천안 거주 중이라 당분간 주말에만 볼 예정인데 집 위치 및 혼수 문제로 살짝 의견 차이가 있어서 여기 계신 기혼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뭐가 맞는 건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남녀 입장을 객관적으로 써볼 테니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는 여자 입장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쓴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알게 모르게 저한테 더 유리하게 썼을지도 모르니까 감안하시고 이왕이면 남자 쪽 입장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작정 한쪽 성별편을 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남녀가 바뀌었다 쳐도 그 말이 더 맞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서 중등교사로 근무 중이라 평생 충청도에서 살아야 하고 결혼 계획이 없던 재작년에 전세 8천만 원 빌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모은 돈 2억에 대출 조금 받아서 내년쯤에 천안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오면 매매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본가는 지방인데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 서울 북부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고 모은 돈은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수명이 짧은 까닭에 향후 10년 정도 서울 생활을 생각하고 있고 그 후에는 둘이 모은 돈으로 제가 있는 충청도 쪽에서 평생 살 집을 구해 정착할 예정이에요. 상견례는 일찌감치 마쳤는데 서로 주말밖에 못 보다 보니 예식장 한두 번 가서 가능한 날짜 몇 개 봐놓고 각자 모은 돈은 이 정도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를 한 정도고 아직 구체적으로 신혼집 얘기나 결혼 후 재정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암묵적 합의를 이룬 부부는 짧게는 5년, 최대 20년 정도 서울에서 천안 주말 부부를 하면서 각자 돈을 최대한 모은 다음 아기가 학교 갈 때쯤 빡빡한 서울살이 그만하고 덜 벌더라도 지방 중소도시에서 여유롭게 살자 이 정도입니다. 엊그제 남자친구가 톡으로 다른 얘기 하다가 말끝에 아 참, 그리고 나 이사하려고 라고 얘기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갑자기 왜? 라며 물었고 남자친구가 근처에 괜찮은 전세 아파트가 나왔는데 월세 나가는 거 아까우니 목돈 들어왔을 때 대출 좀 받아서 전세로 옮겨볼까 한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 대출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제가 가진 돈 7천 정도를 빌려주기로 했고 주말에 같이 부동산에 가서 계약 진행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 들어갈 전세 아파트를 같이 둘러보고 지금 쓰는 가전과는 크기가 좀 안 맞는다는 얘기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집과 혼수 얘기를 했습니다. 노린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지난번 아파트보다 주변 환경도 훨씬 낫고 신혼집으로 이 정도면 위치나 크기나 딱 좋네. 이제 혼수 넣고 낡은 가구 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평소에 하는 농담처럼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러 번 신혼집 혼수 얘기를 하길래 조금은 의아해서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야? 나는 신혼집을 한다면 천안에 하고 싶은데 했더니 넌 방학에 있으니까 서울을 신혼집으로 해야 네가 와 있기 편하지. 나는 계속 출근하니까 천안에 주말밖에 갈 수 없잖아. 그러길래 사실 그 말이 맞긴 한데 그럼 어차피 각자 돈으로 각자 살 집 마련해서 살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살고 있는 집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나름대로 지금 사는 것보다 나은 전세로 이사를 한 거고 저는 저대로 지금 살고 있는 빌라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근처 소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최소 전세를 들어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주말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확정이니 살림을 합치기 전까지는 원래 살던 방식으로 각자 살다가 살림을 합치게 되면 그때 같이 상의해서 신혼집을 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일 사이에 혼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전셋집 알아보고 계약하는 동안 제 의견을 진지하게 묻거나 같이 상의해서 뭘 한 게 없고 혼자서 마음대로 다 하고 그게 우리 신혼집이고 거기에 들어갈 만한 가전 가구를 혼수하자는 게 정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저 얘기를 꺼내는 게 아직도 장난인지 진심인지 헷갈려요. 참고로 집 문제를 저와 상의를 안 해서 서운한 것은 전혀 아니고 혼자서 결정했으니 당연히 혼자서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한 모양이다 했죠. 그런데 갑자기 신혼집이라고 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만약 그 집을 잠정적으로 신혼집 삼아 주말 방학에 들락거린다고 해도 집 소유자이며 주거주자인 남자친구가 세간살이를 마련하거나 100번 양보해서 반씩 부담해서 필요한 살림을 마련하는 제안이 맞지 않나요? 참고로 원래 남자친구가 쓰던 살림살이가 좀 있어서 지금 필요한 건 소파, 안방, 침대, 건조기, 냉장고, 청소기 정도입니다. 저는 천안에서 앞으로 5년 이상 제 자본으로 전세나 자가를 구해서 쭉 혼자 생활을 할 건데, 그럼 거기에 필요한 살림살이는 누가 사야 맞는 건지 보통 주말 부부를 해도 남자가 기러기 하지 않나요? 천안이 집값도 훨씬 더 저렴하니까 신혼집을 한다면 천안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아내랑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서울 직장 근처에 저렴한 원룸이나 투룸을 구해서 주중 출퇴근하고 주말에 남자가 천안에 내려오는 게 딱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제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그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자 하고 말 꺼낸 적은 없고 정식으로 신혼집 위치에 대해 대화를 한다면 그때 의견을 얘기해 보려고 하지만 각자 상황이 있으니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매주 천안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남자친구 직장보다는 그래도 제가 칼퇴근도 가능하고 여유도 있으니 매주 피곤하고 힘들었겠지만 금요일 퇴근하고 서울 가서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천안 내려오는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싫은 내색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아마 제가 서울에 오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고 당연히 서울이 우리 둘의 거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둘 다 지금처럼 각자 살던 대로 살면서 주말에 번갈아 가며 왔다 갔다 하고 제 방학 기간에는 서울에 가서 지내면 되겠다 이 정도로 마음먹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 새로 이사갈 전세 아파트가 신혼집이라고 혼수하라고 하니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름 3억에 대출 1억으로 서울에 4억 원대 전세를 준비했으니 신혼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조건이고 당연히 여자가 간단한 혼수라도 해오길 바라는 심정일 텐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을 안 하고 계속 혼자 살더라도 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을 상황이거든요. 목돈도 생겼고 월세를 아낄 수 있는 기회니까요. 글이 길어져 헷갈릴 수 있으니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주말 부부 예정인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 각각 자기 돈으로 자기 지역에 전셋집이 있고 주말과 여자 방학 기간 1년에 3개월 정도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남자가 구한 전셋집에 혼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각자 집에 각자 살림을 넣는 게 맞을까요? 추가합니다. 댓글을 읽고 추가해요. 7천만 원은 남자친구가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어차피 놀고 있는 돈이 있었으니 은행에 넣어놔도 저금리라 거의 이자 안 붙어요. 대출 이자 조금이라도 아끼라고 자진해서 빌려준다고 한 거고 남자친구는 어차피 대출 이자 한 달에 몇만 원 더 내는 거다. 그 돈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제가 쓸 일 있으면 바로 돌려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막달 가까워서 출산 휴가를 쓰고 그때부터 육아휴직과 연가 채웠을 생각이고 그 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아마도 시부모님께서 서울 집에 상주하며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남자친구가 간혹 지나가는 얘기로 말했거든요.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제가 천안에서 아기를 혼자 케어하며 일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살림과 육아를 잘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해서 독박 육아는 사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 일은 또 모르죠. 그래서 결혼이 어렵나 봐요. 정말 생각하다 보면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댓글입니다. 주말 부부 80%가 바람 피운다고 하던데 뭐하러 주말 부부 할 거 알면서 결혼을 해요. 그냥 연애나 하세요. 연애만 해도 주말에나 만났을 듯 한데 뭐하러 굳이 결혼을 해서 주말에 만나려고 그러나요? 결혼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연애나 결혼 하나 똑같은 일상이라면 굳이 리스크 안고 결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기 생기면 쓰니만 고생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주말 부부면 쓰니가 독박 육아 확정인데요. 거기다가 주말마다 애 끌고 안고 서울 가요? 애 있을 때 남편이 온다고 쳐도 평일엔 쓰니 혼자 독박 육아 자신 있어요? 대기업,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대기업, 정년까지 보장된 교사. 제가 쓰니라면 이 남자랑 결혼 안 해요. 눈에 콩깍지 벗겨지면 오지게 연터 올 텐데 감당하시겠나요?
지금은 좋아한다 쳐도 정신 차리고 한 2년만 더 연애해보고 결혼 생각하세요. 솔직히 남자가 쓰니 뜻대로 천안에 정착한다고 해도 저라면 안 해요. 주말 부부 차라리 쓰니가 전업이면 주말 부부 하며 애 낳고 키운다면 할만 하겠죠. 제발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려요. 7천만 원도 빌려주지 말고요. 5년이나 10년 후에 결혼하세요. 두 사람 다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정 결혼을 해야겠다면 여자분 의견대로 각자 살다가 혼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솔직히 이 결혼 왜 하시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 결혼 전이라 다행인데 나 같으면 7천만 원도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요. 신혼집도 마음대로 하는 인간은 있고 살아요. 문제는 혼자 결정했다는 거죠. 저런 방식의 남자랑 살면 평생 고달플 수 있어요. 얘랑이 어떤 생각해서 저랬는지 대화 잘 나눠보시는 게 어때요? 예단 문제도요. 남자가 야같네. 지 맘대로 조건과 위치 다 맞춰놓고 여자는 7천 빌려주고 혼수 넣어주고 주말 부부라면 신혼집 어디로 할 건지 사전에 둘이 상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정해놓고 새 살림을 넣으라니 양심도 없어요. 임신 계획은 바로 있나요? 임신한 몸으로는 천안 서울 왕복해야 하면 그건 그대로 문제가 있는데요.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서울에서 지낼 거 생각하면 서울이 신혼집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됐든 이걸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태도의 문제지 신혼집의 위치나 혼수 넣는 문제로 가볍게 푼 문제는 아니네요. 7천이나 내놓으면서 내 주장 주장할 수 없는 상대랑은 이 결혼 반대합니다. 신혼집이라 함은 남자분 혼자만 살 집이 아닌 둘이 같이 지낼 집이니 신혼집을 구할 걸 쓰니와 같이 상의하고 집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의사가 합쳐져서 구해지는 게 신혼집이에요. 근데 남자분은 혼자 구하고 혼자 결정하셨네요. 여자분의 의사는 단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다짜고짜 이게 신혼집이라고 통보하고 혼수를 채우려뇨. 그렇다면 남자분 혼자 집 구해서 신혼집이라고 했으니 여자분도 혼수 사서 본인 집에 채워두고 우기면 남자분은 어떨까요? 서로 기분 더러울 일이죠. 쓰니는 남자친구랑 잘 대화해보고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거나 되려 성을 내는 남자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번만 그럴까요? 와, 남자분 잔머리 진짜 잘 굴리네요. 신혼집 핑계대면서 여자 돈 7천만 원이나 당겨 쓴 걸로 부족해서 살림까지 전부 여자 돈으로 채울 욕심이네요. 신혼집? 말 그대로 요술방망이 같은 단어입니다. 신혼집이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뜯어내고서도 당당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님, 남자가 모아둔 남의 돈은 있다는데 왜 7천만 원을 빌려줘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와 저희 남편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은 제가 더 많아요. 이 부분은 제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연봉이 얼마니? 그리고 모아둔 돈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에 제가 제 연봉에 대해서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하고 치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을 덜 하겠구나 라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더 많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는 가장이니까 돈을 잘 벌어야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시어머니는 제가 돈도 많이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여자인 제가 당연히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든 것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후 저희 신혼집에 방문한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우리 아들 키울 때 정말 귀하게 키웠는데 설거지가 웬 말이니? 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라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오히려 놀라웠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한다고 대성통곡을 하다니요. 제가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거지. 지금 이 행동은 한 집안의 가장을 욕보이는 행동이다. 라며 어마어마한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남편은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수민이가 나보다 돈도 더 잘 버는데 내가 더 해야지. 라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말에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이 꼴 못 본다. 어디 남의 아들에게 설거지를 시켜? 라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시어머니와 길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해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뒤 식기세척기를 샀어요. 사실 시어머니 보란 듯 산 것은 맞지만 설거지 때문에 모두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면 식기세척기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한 사소한 일로 시어머니와 다툼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식기세척기를 본 어머니는 저에게 또 화를 내면서 여자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하는 것인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게으른 것이냐? 라는 말을 했고 저는 어머니의 말에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만 설거지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 설거지하는 것은 못 보겠다고 해서 제가 식기세척기를 샀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제가 제 돈 주고 산 건데요?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네가 지금 우리 아들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라며 저에게 되바라졌다며 혀를 차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그러한 부분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시댁의 제사가 1년에 4번 정도가 있어요. 명절까지 합하면 6번이겠죠. 거기다 시댁 행사까지 합하면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 적은 편은 아니었고요. 물론 저도 시댁 제사나 행사에 다 참석을 하면 좋겠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은 참석을 못하는 날도 있게 되거든요. 일이 많을 때는 야근도 해야 하고요. 다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동료나 상사에게 저 오늘 시댁 제사라 일찍 가봐야 해요. 또는 저 오늘 시댁 행사라 일찍 가봐야 해요. 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바쁠 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러한 부분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돈은 당연히 벌어야지. 그런데 제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까짓 회사가 뭐가 중요하니?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제가 바빠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 우선 저를 의심부터 했어요. 참,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사람을 의심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아버지와도 정말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회사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요. 시아버지가 이혼 이야기를 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듣긴 했었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까지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낸 방법도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는 회사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빠서 별 생각 없이 회사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수시로 전화를 해서는 제가 회사에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혹시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간식을 사러 가야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적어도 10분 단위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동료나 상사들이 제게 말을 해줬거든요. 수민 씨,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회사로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은 친정엄마도 그렇게 전화 안 해. 정말 힘들겠다. 라며 옆 동료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폭발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야근하느라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야근이고 뭐고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팀장님이랑 동료들에게는 먼저 양해를 구했고 팀장님이 그냥 참으라고 붙잡았지만 저는 시댁으로 갔죠. 시댁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벨을 누르고 들어가자 남편이 놀라서 자기야, 오늘 야근이잖아.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왔어?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러게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어머님이 제사에 참석을 안 한다고 자꾸 전화를 해서 그냥 일 다 그만뒀어. 팀장님도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 도대체 집에서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냐고. 난 어머님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집안일이랑 회사 일을 똑바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 다 그만뒀어. 그렇다고 자기랑 이혼할 순 없잖아. 라고 단숨에 말을 해버렸고 저녁을 드시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저의 말에 방바닥에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는 뭐야? 희애미가 또 회사로 전화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었고 그런 시아버지에게 글쎄요. 저희 회사에 전화를 왜 한 것인지는 어머님께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저를 못 믿어서 그러셨던 건 아닐까요? 제가 혹시 일한다고 하고 제사에 참석을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에게 어머 얘! 누가 알면 내가 전화를 진짜 많이 한 줄 알겠다. 너 이제 보니 아주 무서운 애구나. 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말했죠. 그러게요 어머님. 제가 잠깐 간식 사러 간 사이에 전화를 8번 하셨더라고요. 제 옆에 직원이 어머님이 전화를 몇 번 했는지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서 궁금했대요. 도대체 오늘은 전화를 몇 번이나 할까 하고요. 라고 말해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그건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랬지. 한 번에 받았으면 내가 다시 전화를 했겠어? 라고 저에게 소리를 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 핸드폰 있어요 어머님.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저도 지지 않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는데 지금 며느라가 말이 사실이야? 라고 시어머니에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표정과 말투에 이미 겁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맨날 제사에 참석을 안 하니까. 넌 며느리가 되었으면 제사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지. 애가 아주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라고 했는데 시아버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야, 이 사람아!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어? 정말 큰일 날 사람일세! 라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셨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럴 거면 죄다 다 때려치워! 이놈의 제사가 뭐라고 이 사단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한 번으로 합치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들어쳐먹지 않더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힘들게 일하는 애한테 라며 고함을 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무슨 소리야? 제사 잘 안 모셔서 망한 집이 어디 한두 집인 줄 알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니 이 사람이? 며느라가는 뭐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분들 제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냐고? 그리고 조상들이 참 좋아하겠다. 직장 관두고 일이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언제쯤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며 제사상을 걷어차버리셨어요. 그 바람에 상에 있던 음식들이 우르르 다 흩어져 내려왔고 시어머니는 혼비백산이 되어서 음식들을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안절부절하고 있었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얼른 회사에 가보거라. 나는 너에게 제사를 강요할 생각이 없구나. 제사도 이번까지만 지내고 안 지낼 생각이었어. 요즘같이 먹고 힘든 세상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서 가거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그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또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했는데 시아버지는 괜찮다. 어차피 한 번은 일어날 일이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에서 떨어진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생각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 너 근데 진짜 회사 그만두지 마라.
너 회사 그만두면 내가 우리 아들 데려올 테니까 알아서 해. 내 아들 고생길이 훤한데 내가 그냥 둘 것 같니? 라고 했어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시아버지 얼굴이 정말 울그락불그락해졌는데 그런 시아버지 얼굴을 보더니 남편이 얼른 엄마가 나를 왜 데려가? 나는 평생 수민이랑 살 건데 일단 엄마랑은 절대 안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물건이야 데려오게?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핸드폰으로 확인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애교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없애버린다는 시아버지 엄포에 더 이상 제게 참석하라는 말도 안 하고요. 물론 저는 일이 없을 때는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여러 사연들을 들으니까 저도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사연 보내봐요.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